저에게 이 오늘 심포지움의 기초 발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참여하게 된 것은 오늘 심포지움 진행하시는 정호김 의원과 함께 JTBC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 파넬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쇄신 특위 의원이시죠. 정호김 의원이. 그래서 심포지움 토론회 하는데 나와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좀 얘기 좀 생각할 거 있으면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양을 하다가 모처럼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저보고 기초발제라고 이렇게 하셔서요. 이거 참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아주 고명한 학자들도 계시고요. 다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이런 분인데 제가 기초발제를 맡게 된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8대 국회를 끝으로 해서 30년의 정치 인생 또 의정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대선 전국의 전개라든가 또는 여야당이 지금 대선 전국의 최대화도로 되고 있는 정치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역시 저도 한 30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늘 정치 쇄신,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렇게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랬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느끼고 생각하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정치 쇄신에 관해서 정치권 전반보다는 새누리당, 오늘 새누리당 정치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호김 의원님께서 저보고 여러 가지 소개 말씀 과찬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한 4개월 쉬다 보니까 쓴소리 실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호김 의원이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께서 마침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여기 계속 참석하셔서 좀 들으시는 게 아닌가 그러셨으면 또 기대는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분이 계시면 제가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에서 보는 분 앞에서 쓴소리 하는 게 이게 할 수 있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이 아니라 당연하시죠. 지금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서 정말 한 시간 바쁘시고 그러신 분을 가셔서요. 제가 아주 정이 안심을 했습니다.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는 박근혜 후보께서 지난 8월 20일에 후보 수락연설에서 후보로서 첫 번째 조치로서 정치쇄신 특별기구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위원장에는 왕년의 대검 수사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수사를 진두지휘에 있어서 그 당시 국민으로부터 국민 검사라는 그런 평가 칭송도 받으시는 안대인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또 각계각층에 아주 고명하신 그런 전문성 능력 갖추신 훌륭한 의원들 그리고 또 원내의원들 이렇게 아마 구성이 돼서 그동안 활동을 해오신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 근절 방안이라든가 공천제도 개혁 방안 그리고 독립적 인사기구 설치 방안 또 검찰 법원 등 사법기구 신뢰 방안 등 여러 가지로 방책을 수립해서 발표도 하시고 아직도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쇄신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그리고 복지와 함께 최대화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치권에서 정치 쇄신, 정치 개혁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권에서 부단히 인적 쇄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도 개혁 부단히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적 쇄신 그리고 제도 개혁에 뒤따르는 의식 개혁 그리고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 안철수 후보는 아주 그냥 그 후보 단일화 조건에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그 뭐 자기가 그 후보 단일화 상대가 될 그 민주당의 뿐만 아니고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에 아주 그냥 진정한 변화와 쇄신을 주장을 이렇게 하던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예? 정치 저도 30년 하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참 훌륭한 정치 지도자 우리 정치인들이 참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이런 훈수를 듣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 정치 쇄신은 여야의 공동과제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 정치에 관한 집권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그리고 국회도 역시 원내 다수당이 바로 서야 국회도 바로 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권당이 국정을 담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쇄신 특위에서도 지금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라든가 부패정치 척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참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치쇄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 관한 정치쇄신의 본질 문제는 바로 이 당의 사당화를 타파를 하고 민주적 당장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 과제로서 3가지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 3개항 등 6개 항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정치 쇄신에 관한 이 새누리당은 지금 1인 지배체제, 1인 의전체제, 그로 인한 사당화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체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박근혜 후보가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당내에 뭐 이 언론 보도를 들으니까 대선 필패 의견원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체하고 반등의 기미는 없고 그러다 보니 캠프 내 갈등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그래가지고 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70여일을 앞두고 이게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결국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는 1인 지배 체제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타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은 당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최고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최고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까 여기 황의호 대표위원 앉아 계시더니 지금 또 어디 가셨네요. 좀 앉아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1인 지배체제 철폐에 의해서 반드시 최고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8명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새누리당의 정체성, 기본 이념, 보수의 정책성을 투철하고 이념 무장으로는 그리고 투지, 열정, 용기를 갖춘 전사들이 돼야 합니다. 전사, 투사가 돼야 합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총 쏘지 않는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더구나 대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48명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전사가 돼야 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상대하는 야당 의원들, 저도 야당에 오래 몸담았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전부 전사입니다. 이분들은 투사예요. 예? 옳든 그르든 이념으로 무장을 하고 말이죠. 투지와 열정과 을 가지고 의정활동 그리고 선거에 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선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우선 당 차원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과거사 이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개인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역사 인식을 하고 혼자 답변을 하고 발언하고 이런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이고 공당인 새누리당이 5.16 그리고 유신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 이 과거사에 대해서 당 차원의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개인 사안으로 돼가지고 박근혜 후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이죠. 예? 발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그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을 해서 오늘날 새누리당에 이러한 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수장학회에 대한 이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거듭거듭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로 환원됐고 본인은 뭐 법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거듭거듭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쇄신투기에서 정치 쇄신투기에서 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그 진상도 파악하시고 이 처리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후보 가족의 바르고 직계 가족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 방안을 쇄신특위에서 한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6가지를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선 이 6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안대위원장께서 지금 이끄시는 정치쇄신특위에서 이 6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좀 있습니까? 남았습니까? 예. 그 6개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인 지배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사실은 뭐 이게 우리나라 정당뿐만 아니고 세계에 그래도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 다 이거 과제죠. 사실은 1인 지배 체제가 뭐 효율성 면이나 강력한 지도력이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오늘날 1인 지배 체제가 들어설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들 보셨지만은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4%를 득표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정당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새정치국민회의에 그 당시 김대중
총재의 대선 후보 선출원 경선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1997년 5월 19일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대선 후보와 총재를 동시에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에 그 정대철 전 의원이 도전을 했고 또 총재에는 김상현 전 의원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득표 결과는요, 김대중 후보가 77.5%,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73.5%였습니다. 그리고 정대철 전 의원이 21.8%, 그리고 김상현 전 의원이 25.8%를 득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저도 과거에 모시고 당을 오래 같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정말 거목이시고요. 예?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당을 이끌으셨죠.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1인 지배체제. 예. 그러한 상황에서도 2위 후보가 20% 득표를 했는데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8.7%밖에 득표를 오늘 안 나오십니까? 오늘은 나오시는 걸로 알았는데 예? 안 나오시기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하고 이번 상당히 차세대, 이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기 주자로서 상당히 기대도 오고 저뿐만 아니고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8.7%. 그리고 여기 저 김태호 3.2, 임태희 2.6, 안상수 2.6. 아니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그리고 그 경선의 장은 이번 대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5년 후에 차기 대선 주자를 배출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과연 2위 경쟁이 있을까? 그래서 주목을 하고 전부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때 벌써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거는 새누리당에. 예? 이게 적신호예요. 예? 이걸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는가. 이거 1인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이거 민주적인 당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런 얘기 한 게 없어. 왜냐? 총선에서 뜻하지 않게 총선에서 과반수를 받아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자기 체면에 걸린 게 아닌가. 거기에 도취한 것이 아닌가. 그냥 아무 반성 없이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득표 결과를 의제로 해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경선 들어가기 전에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쇠 비박 주자들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완전 국민 경선 참여제는 저 자신도 반대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뭐 취지나 명분은 좋습니다만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 줄곧 하고 있는데 얼마나 경선에서 참 부작용이 많고 폐해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 우리나라 정치분도 선거분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그래도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그런 대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요구를 했다면은 선두 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마땅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이분들과 한번 회동을 하고 과연 참여 경선제가 정말 그렇게 장점이 있는가? 5년 전에 이명박 후보와 내가 경선을 벌였는데 지금 룰하고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데도 그때 흥행은 물론이고 말이죠.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말이지. 너무나 잘 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요구는 다 들어주겠지만 지금 룰을 기본을 유지하고 해나가자.
그렇게 회동을 한번 해가지고 했더라면은요, 이 김문수 지사는 참여를 했지만 정몽준, 이재호 의원은 결국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직까지도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선대위에 지금 참여도 안 오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몽준, 이재호 의원의 정치적, 새누리당 내의 정치적 비중이나 무게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두 분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바깥에. 그리고 이재호 의원께서는 무슨 또 개헌 운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개헌 운동을. 분권형 대통령. 아니, 개헌을 하려면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개헌이 되는,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지내기는 못하고, 그분의 평소 소신과 신념이 그렇다고 그래요. 분권형 대통령. 이제 그분뿐 아니고 우리나라 그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장점이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을 그런 식입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선대위의 정말 핵심 요직에서 뛰어야 될 뿐이죠. 정몽준 의원, 엊그제 가서 만나셨더군요. 근데 그 상당히 사무적이더라고요. 그분의 그 무슨 캠프 같은데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조용한 자리에 한참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한 20분 얘기하고 돕긴 돕겠다고 뭐 그랬는데 뭐 별로 결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뭔가, 이게 결국. 그때 지도부 또 새누리당의 다선 중진 의원, 유력 의원들 누구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세 주자하고 같이 앉아서 몇 번이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너무나 자존심이 손상됐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있고요. 정치인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손상되면요, 명분이고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네? 그 자존심에 따라갑니다. 우리 정치인도 인간인데. 아니 그렇게 국민참여 경선제에는 그런 대로 명분 있고 취지 있는 걸 요구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모임에 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취재진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분의 그 계단 정치, 복도 정치라고 그러는데 늘 이분은 그냥 어디 모임에 갔다가 나오면 그냥 언론 그 취재진이 둘러싸면 거기에 딱 가운데 서 가지고 한 서너 마디, 딱 한마디 했어요 그때. 아니, 뭐라고 그러셨더라? 그렇죠. 선수가 경기에서 선수가 룰을 따라야지. 선수가 룰을 고치는 게 뭡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서 경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이 두 분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사인식이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은 이거는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써 5년 전에 그 이명박 후보와 경선할 때도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래가지고 그때 구구의 결단이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5년 후에는 좀 달라져 가지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금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박근혜 후보의 개인 사안으로 쳐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심지어 지난 사과 기자회견의 회견문도 그분이 혼자 썼다고 그러대요. 예? 밤새워서 혼자 썼대요. 이게 공당에서 이게 될 일입니까? 마땅히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면 지도부에서는, 그리고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사당화였습니다. 사당화 논란. 다 기억하시죠? 사당화 논란. 그 다음에 역사인식. 그 다음에 친인척 측근 비리 세기.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선 전국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데 지도부에서 마땅히 역사인식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 당에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MBC에 그거 뭐 손석희 시선 집중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박근혜 후보 혼자서 그 뭐 예상 질문이 다 나오죠. 그 방송 인터뷰에는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말이죠. 특위도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회견문도 다 같이 작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개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박근혜 후보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리해오고 무지한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죠, 이게. 그래서 이 역사인식 문제도 당 차원에서 대처해야 되고 그다음에 1인 지배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그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후보께서 정당 생활 한 15년 하셨습니다. 예, 의정생활 15년 뭐 많이 오래 하셨죠. 네, 오래 하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정태근, 김성식 두 의원이 총선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 한 분은 지금 뭐 안철수 캠프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기사에서 봤어요. 이분들이 탈당하면서 그 박근혜 후보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뭐 도통 만날 수도 없었다. 한 번도. 이렇게 발언을 하고 당을 떠났습니다. 두 의원이. 저는 뭐 그분들의 그 탈당이 얼마나 명분이 있고 그것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2사람이 떠난다는데 당대표가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받고 뭐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정당에 있어서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산이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한 7번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되면 존중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서 148명이 돼서요. 저는 18대 국회에 4년 동안 제3당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18명밖에 안 돼서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2명이 모자라서 이 교섭단체가 안 되는데요. 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2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정말 절실히 느꼈거든요. 18명이면 군대로 치면 1개 분대밖에 안 되죠. 새누리당은 1개 중대는 되겠죠. 148명이 1개 중대.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을 말이지. 이렇게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그 후보 수락연설에서 저 박근혜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 구절이 6번 나옵니다. 6번. 그런데 이 연설에서 저라고 안 그러고 이름을 대고 뭘 하겠다 이러는 건요. 과거의 독재자들이 애용하던 연설을 화법입니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주정당의 지도자는 이런 저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박근혜는 새누리당과 함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어요. 저 박근혜는, 예? 박근혜 후보는 개인으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에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공과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인들 왜 과만 있고 공이 없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5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떠선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다 그래서 차별화하고 말이죠. 멀리한다 막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땅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과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이 당원에 보면요. 새누리당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이 원래 최고위원회라는 거는 1950년대 그 민주당, 초창기 민주당에서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최고위원제가 민주당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저희 선친도 대표 최고위원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신익희, 조병욱, 장면, 윤보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전부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하고 집단 지도 체제. 1인 지도 체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내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파, 주류 비주류 이걸 다 아우르는 그런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인데 왜 새누리당에서는 대표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박근혜 후보 눈치만 보고 신기만 살피고 그러고 있대요. 제가 들으니까 전부 다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파동이 났는데도 그 쇄신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 구태논, 뭐 교체논 이것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야지 박근혜 후보께서 또 한마디 하니까 또 금방 또 거기에 뒤따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1인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정말 진정한 그 민주적 정당 체제를 갖추려면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고요,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모 최고위원이 제 거명을 안 하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당은 주류의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이죠. 주류라는 게 아마 친박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심약한 소리를. 아니 대의원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말이죠. 당을 이끌어달라고 선출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무슨 주류 몇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다. 그런 심약한 소리를 최고위원이 하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1인 지배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지도부는 물론이고 148명 의원 전원이 떨쳐 일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의원들의 전사와 정말 그 새누리당의 기본 이념 제가 그 강령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법치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노선 정체성에 투철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그리고 의정활동 그리고 또 각종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18대 국회에 4년 지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어째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기력하고 무소신하고 이런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신변은 그 진보당 의원들 대여섯 명, 5,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요 뭐 여간 투사예요, 투사. 난 그분들하고 정반대 입장입니다만 이념이나 뭐 이런 것에서 그것만은 저는 이 진보당 매도 의원들이 민주당을 뒤흔들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의 새누리당을 뒤흔들고 단적인 사례로 금방 끝내겠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 못 시켰습니다. 네? 아니 지난 18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170석의 의석을 부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예? 자유선진당, 무소속 다 보면 200명 가깝습니다. 기본 노선에 있어서 같은 정당이 그런 의석을 가지고도 4년 동안 말이죠. 4년이 아니죠. 그 이전에 북한 인권법이 제안됐는데 그 통과 못 시켰어요. 예? 다 아시지만 미국, 일본은 몇 년 전에 인권법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영국 의원 20명이 말이죠. 그 당시 4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가? 하루빨리 인권법을 통과시켜달라. 그런 서한이 왔어요. 4당 대표에게. 4당, 뭐 야당은 빼고 말이죠. 그 당시 한나라당은 말이죠.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저는 법사위에 몸담고 있었는데요. 저는 혼자고요. 선진당. 새누리당이 다수죠.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인권법이 뭐가 잘못돼서 통과 안 시키는가 말이죠. 이거 좀 하자. 그럼 제가 얘기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일어나야지. 아무 얘기 없어요. 반응도 별로 관심도 없고 말이죠. 위원장은 민주당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위원회는 다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말았어요.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 인권운동가 김영한 씨가 중국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 청문회 열자고 뭐 외통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무산됐다고 그래요. 이제 끝내야죠. 예. 그리고 두 가지 그 역사 인식을 말씀드렸고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그 처리 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족들이요, 김지태 씨 유족들이 그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2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한 것은 그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10년인데 그게 지났다고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분명히 김지태 씨 그 재산이 말이죠. 군사정권의 강압에 의해서 뺏겼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곧 항소심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쇄신특위에서요. 그 2심 판결문을 좀 구하셔서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그 판결문 독해를 한번 가지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그 판결문 독해를 한다면은 박근혜 후보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그 인혁당 사건의 재심 판결문 이거를 입수하셔서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인혁당 사건의 재심 판결문을 독해를 가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박근혜 후보가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긴급조치라는 게 얼마나 초원법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인가. 긴급조치에 의해서 진행된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말이야 불법부당하게 진행됐는가.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정치쇄신특위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박근혜 후보의 그 동생 박지만 씨 부부에 대해서 특히 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참 됐습니다. 이 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 뭐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올케인 그 서양희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아니 게 아니라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뭐 만사 형통이 아니라 지금 뭐 만사 오통이라는 게 유행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쇄신특위에서요. 예? 한번 진상은 좀 파악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박지만 씨는요,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그 임기 동안에는 이윤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사회공익으로 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올케 서양희 변호사는 사건 수임 활동을 중단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안대위원장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모르는 이런 사회적 약자, 빈곤층에 대해서 법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역시 뭐 공단이고 그래서 그렇게 대우가 흡족하지 않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잘 안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양희 변호사가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적어도 그 임기 동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보수로 법률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뜻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보수가 아니고요. 연봉이 10,000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0,000원. 예. 미국에서는 그 사회지도층이 어디 가서 그 뭐 이렇게 사회봉사를 하는데요. 무료를 안 합니다. 1불 받고 옵니다. 연봉. 예. 그래서 그 연봉을 10,000원 받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쇄신특위에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습니까? 괜찮겠어요? 예? 박근혜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서양희 변호사가 말이죠. 그 사마저축은행 거기에 고문 변호사로 3년을 했대요. 여러분들, 아니 그 사마저축은행 그 비리가 그게 정말 그 어려운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거명이 된다는 건 말이죠. 사회지도층 가족으로서 이건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뭐 근거가 있든 없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 대해서 뭐 쓴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현재 집권당이고 또 지난 4.12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과반수를 부여받은 그런 원내 다수당입니다. 네, 지금 국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제 그런 공당인데 이 새누리당에서도 뭐 선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물론 역사인식 발언 기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정체되고 반등긴 게 없습니다만은 그 선거는 늘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이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것으로 해서 무슨 뭐 대선 참 뭐 필패 무슨 위기론이 확산되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강령에 보니까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겠다고 그렇게 천명했더군요. 앞으로 5년 내 또는 10년 내에 전개될 남북 대결 시대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대결할 정당은 지금 같아서는 뭐니 해도 새누리당밖에 없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도부 또 의원 여러분들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분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참 두서없이 뭐 정지되지 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